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역서교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전 속의 영웅들 중에서도 초안지의 인물인 번케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번케는 쉽게 말해서 기술은 있는데 자본은 없는 사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살 뻔했다가 유방이라는 아주 훌륭한 상관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천하를 낚아올리는 영웅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그거보다 뒷세대의 이야기예요. 초안지보다 한 5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삼국지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 삼국지 시대 하면은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선권, 그리고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누굽니까? 네, 맞아요. 총나라의 유비가 가장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유비에 대한 이야기, 그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했다가 유비는 또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번케가 결국에는 유방을 도운 2인자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유비를 도운 2인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2인자라고 하면은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제갈 공명도 있는데 셋 중에 누구를 할 것인가?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셋 중에 누구를 집어봤냐면은 관우를 집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관우도 좀 출신 성분이 다소 좀 특이해요. 번케가 개백정 출신이었다고 했는데 관우는 그러면 무슨 출신이었냐? 이 삼국지 소설책 말고요. 이게 흔히 여러분들이 보셨던 책은 소설 삼국지고 그건 나관중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소설책이고 실제 역사 삼국지는 따로 있어요. 그 역사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진수가 역사 삼국지를 쓸 때도 사마천이 썼던 사기를 좀 본따서 썼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진수가 삼국지를 쓰면서 각 인물들에서 묘사를 할 때 처음에 다 뭘로 시작하냐면은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이고 원래 직업이 뭐였고 조상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급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줬는데 예를 좀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삼국지에 공룡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공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자의 20대 손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공자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대 손인지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이제 한 축, 오나라를 세웠던 손권의 아버지이죠. 손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손견의 조상은 아마도 손자병법을 썼던 그 손자일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흥미로운 게 아마도라는 거예요. 아마도라는 건 뭐냐면은 세간에는 그 손견의 조상이 손자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 정도로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기록을 남겼는데 관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관우에 대해서는 하동 해현 출신이다. 일단 출신이 어딘지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 했던 사람인지는 몰라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하동 해현 출신인데 범죄를 저지르고서 탁군으로 도망쳤고 탁군에 유비가 있었어요. 유비 장비는 탁군 출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져와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의 계를 맺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형제가 되었다. 물론 이제 도원의 결이란 말은 없지만 형제같이 지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비하고 장비는 같은 탁군 출신으로 돼 있다면은 관우만 좀 특이하게 하동 해량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다만 직업이라든지 조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관우는 뭐 했던 사람이냐? 그 출신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만 나름의 타당성과 신빙성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하동 해량이 어느 쪽이냐면은 하동 해량 당시 한나라 수도가 낙양이었고 그 낙양의 동쪽 지역이 하동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북동쪽이었죠. 그 북동쪽 지역이 하동이었고 거기에 해량이라는 땅이 굉장히 특이한 땅인데 아마 옛날에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나머지는 다 육지가 됐는데 바닷물이 좀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해량 땅에서는요. 흔히 우리나라의 그 강릉에 있는 경포호수도 그런 개념이죠. 호수인데 물맛이 소금물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나오는 진짜 특이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염전이 있어요. 무려
보통 소금을 구하려면 바닷가 쪽 가서 사온 수밖에 없는데 이 소금이 내륙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특이점 때문에 당연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소금을 통제를 했어요. 소금이 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매 특허로 통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끼리 소금을 거래를 못하게 해요. 국가만 팔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동 해양에서는 소금이 나오긴 하지만 사적으로 소금 파는 것은 금지였던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냐?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하죠.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관우가 이때 그 소금 밀수업자가 아니었겠냐. 정확하게는 그 밀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뭐 보디가드, 칼잡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죠. 그래서 정사 기록에는 죄를 짓고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죄인지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사 기록을 토대로 유출을 해볼 때 아마도 이때 저질렀던 죄는 밀수업을 하다가 발각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암흑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먹 다툼, 그 과정에서 무슨 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관우가 협객 출신이 아니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우가 탁군으로 와가지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유비를 만나서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형제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죠. 자, 그런데 이 유비가 일생일대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비가 통치하고 있던 서주라는 땅이 있어요. 산동반도 남쪽에 있는 땅인데 그 서주라는 땅이 조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하고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유비는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관우였는데 유비하고 장비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관우 혼자 남아서 유비의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관우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조한테 투항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조조에게 투항한 관우. 이게 정말 당대에도 쇼킹했던 사건인데 관우라고 하면은 충의의 상징이었고 나름 또 이제 관우가 유비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우가 왜 조조한테 항복을 했느냐? 항복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유비의 가족들의 신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우가 나름 내걸었던 조건이 있어요. 항복을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원래 모시던 형님인 유비의 소재가 파악된 대로 나는 떠나겠다. 이거 관찰되지 않으면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조조가 뜻밖에도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 조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조는 관우를 정말 마음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우한테 최상의 예우로 모든 걸 다 해주면은 관우가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냐. 까짓 거 뭐 약속해도 돼. 그 정도 상관없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조가 관우를 스카웃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관우가 조조 휘하에 있을 때 세웠던 가장 큰 공은 조조와 원서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원서 휘하에 있는 맹장인 알량을 베었던 것이 관우가 세웠던 최대 공적이었죠. 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조조는 관우를 정말 잘 스카웃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조조가 관우를 마음에 들어있고 관우가 실적을 또 내줬어요. 자, 그래서 조조가 관우한테 온갖 특혜를 베풀어다 줬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에 대궐 같은 저택에 수시로 이제 잔치 베풀어가지고 초대도 해주고 명마도 선물해주고 관직도 올려주고 정말 모든 예우를 다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관우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관우가 유비의 행선지를 알자마자 바람같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소설 삼국지에서는 이때 당시 관우가 조조의 영토를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섰던 조조 휘하의 장수들을 배면서까지, 즉 5관문의 장수들을 배면서까지 관우가 유비한테 돌아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관참장이라는 소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 역사에는 없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의외로 조조가 시원하게 보내줘요. 쿨하게 보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약속이 그게 있었다. 그리고 관우가 자기가 원래 섬기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냐. 그냥 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관우가 유비에게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있죠. 사실 이 일화가 정말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일화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관우가 충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우는 충의의 상징이 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쟁의 신이 됐는데요.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지가 유명하니까 한번 이제 이 삼국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 항상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그런 표가 많이 나왔대요.
일본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삼국지 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찝은 게 누구냐면은 조자룡이라고 하죠. 왜냐면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구출해 나왔고, 그런 이제 용맹무쌍, 한번 약속한 건 지킨다. 지시 내리면 절대적으로 이행하고 충성하고 복종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특유의 그 사무라이 기질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자룡을 굉장히 선호하고,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인들은 제갈공명을 많이 찝어요. 왜냐하면 제갈공명 하면은 충성스럽고 어질고 정말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죠. 역시 한국 사회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은, 중국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관우입니다. 왜 관우냐면 관우가 바로 충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왜 관우가 충의의 상징이냐? 관우 말고는 그러면 뭐 없는 거냐? 관우 말고도 충의로운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왜 관우가 그렇게 기억이 남냐면은 바로 조조휘하에 있었다가 유비 소식을 듣자마자 떠났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어릴 적에 저도 삼국지를 볼 때는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의형제 사이면 당연히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좀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관우가 유비라는 중소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회사 사장인 유비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근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형님 동생이었던 사장은 자기한테 임금도 체불하고 처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처자식도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 총수가 관우를 아주 좋게 보고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오면은 바로 부장시켜줄게.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로 진급도 시켜줄게. 나중에 아예 사업체도 하나 떼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연봉 당장 얼마 이상 준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대기업으로 갔는데, 어느 날 저는 형님으로 모시던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우리 다시 사업해보지 않을래?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슨 뭐 아이템이 제대로 된 게 있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본금을 마련한 게 있냐? 아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회사채를 갖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냥 옛 정에 기대가지고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냐? 의리를 이제 들먹이면서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니,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셨는데 지금 내 밀리는 월급도 체불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처자식까지 심지어 자기한테 떠넘기고 갔다는 거죠.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때 관우가 정말 대단했던 게, 자기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었던 대기업을 박쳐버리고 바로 그 깡통 차가지고 야반도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따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우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관우가 했던 일이 그런 격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우는 나중에 그 보상을 받기는 받죠. 유비가 결국에는 나중에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고,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에 물론 관우가 죽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유비가 나중에 한중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실상 관우는 하나의 커다란 회사체를 받게 되죠. 형주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우가 조조 손건과의 결전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번성전투였죠.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게 되는데요. 충의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신으로서, 군신으로서 추앙을 받을 정도로 관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젊은 적에 했던 그 의리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아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지의 유비를 도운 2인자 중 한 명이죠. 바로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관우가 왜 충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소설적 보면서 느꼈던 그런 낭만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관우가 했던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관우가 후세토록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된 비결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지의 유비를 도운 2인자 중 한 명이죠. 바로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관우가 왜 충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소설책 보면서 느꼈던 그런 낭만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관우가 했던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관우가 후세토록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된 비결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이제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은 고전 속의 영웅들보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